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금 인수위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인수위가 아니라 이제 새 정부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새 정부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한 것 중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바로 부동산 쪽이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 LTV 80% 이 내용이 계속해서 뉴스 기사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안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110개의 국정 과제를 설정하고 각 과제마다 관할 부처를 전부 다 어사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쪽만 보면 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이랑 관련 있는 국정 과제만 뽑아보면 여기 보이시는 7번, 8번, 9번, 10번, 그 다음 38번, 39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총 6개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7번인데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관할 부서는 바로 국토부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 먼저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위한 로드맵을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250만호까지 만들어지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이 로드맵을 통해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민간기업 유치하고 하면서 이 공급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하지만 이거는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 재건축 분담금, 그 다음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답니다. 자, 지금 둔촌주공 사태에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양가 상한제죠.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의 단점이 뭐냐면 이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 수익률이 떨어짐에 따라 이 건설사랑 시행사가 아파트를 짓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공급 하락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시면 여기서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가냐면 바로 저가 건설을 하게 되죠. 저가 건설을 하게 되면 아파트 자체가 품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대에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랑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은 확실히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재건축 분담금, 이거는 재초안이죠. 이 재초안 제도도 제가 볼 때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안전진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을 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전부 다 정비사업, 즉 재건축 관련한 법을 수정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 재건축이 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양질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당연히 용적률을 늘려주겠죠.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에 이것저것 또 다른 거를 하겠죠. 자, 그 다음 보셔야 될 거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임대주택 혜택이 거의 없다 보니까 요즘은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하죠. 여기에 더불어서 이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또 바뀔지 이거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7번에서는 큰 그림으로는 공급을 확대한다는 거고, 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재건축 관련 법들을 좀 개정하고 민간 주택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인 거죠. 8번을 보시면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입니다. 이거는 기재부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취득세도 중과되고 있고 지금 종부세도 중과되고 있고 양도세도 중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세부담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종부세 개편인데, 종부세 체계를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세율 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종부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보이시는 이 기준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거의 2배로 내는 거죠. 최근에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이 20-30억짜리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매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내야 되고, 만약 이게 중과가 된다면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상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부담을 조금 조정할 것 같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양도소득세 개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중과제도 개편하고, 자, 우선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준다고 하네요. 이거는 1년 정도 유예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취득세도 개편해준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양도소득세 중과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취득세 중과인데, 지금은 이거죠. 그래서 중과세율이 지금 2주택은 20%, 3주택은 3%, 30%까지 추가되는데, 만약 10억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내야 되냐면, 자, 바로 75% 더하기 7.5%죠. 그러면 얼마냐면 8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면 10억이나 이득이 났는데 내가 가지고 가는 돈이 2억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지금 8억 2천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내고 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도세가 워낙 세다 보니까 차라리 이거를 전부 다 증여로 가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중과세율을 없애든지 아니면 좀 조절할 것 같고, 그 다음 취득세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조정지역은 8%, 그 다음 3주택 이상은 전부 다 12%죠. 그다음 비조정 같은 경우는 2주택까지는 1에서 3%인데 이제 3주택부터 8%, 그다음 4주택부터 12%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 8%만 낸다고 해도 5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취득세로만 4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뭐 이게 세금 수준이 아니라 집값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인 거죠. 이 정도면 뭐 5억 5천짜리 집을 산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 정부의 정책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엄청나게 때리면서 거의 범죄자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기조는 아니고 분위기는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8번 내용 같은 경우는 우선 부동산 전반적인 이 세제 개편을 통해서 이 세부담을 조금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인 거죠. 그 다음 9번은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입니다. 금융위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자, 이 대출도 이게 많이 많았죠. 이게 많이 많은 이유가 대출을 워낙 세분화 해놨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대략적인 감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엑셀표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표가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 비조정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 대출 금액을 제가 계산해 놓은 건데, 지금 이 표만 보셔도 그냥 머리 아프죠. 내가 왜 집 하나를 사는데 이렇게 많이 계산해야 되고, 또 조건도 다 다릅니다.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뭐 이만큼 받을 수 있고, 몇 억 밑으로만 받을 수 있고, 투기 과열지구는 15억 이상 못 받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뭐 집 하나 살 때 고려할 게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근데 지금 인수위의 내용은 뭐냐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LTV 완화입니다. 기존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LTV를 60%, 70%, 즉 투기 과열지구는 60%, 조정 대상 지역은 70%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일괄 80%로 바꾸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다른 분들이 구매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 지역 무관 70%로 단일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당연히 맞는 거죠. 왜냐면 비싸다고 대출 안 해주면 오히려 그게 역차별인 거죠. 그래서 70%로 단일화하고,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원래는 0%였는데 이거를 40%, 30%로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 40%, 30%는 아마 2주택자, 그 다음 3주택자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다주택자도 대출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표로 보시면 앞으로 여기 보이시는 이 지저분한 표, 이거는 다 없어지겠죠. 이렇게 다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그냥 깔끔하게 딱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란 게 이렇게 좀 심플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너무 섞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좀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DSR 안착 상황이라고 했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DSR 같은 경우는 현재 규제를 푼다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자, LTV는 전부 다 내가 풀어줄 테니까 이 DSR에 따라서, 즉 여러분들 연봉에 맞게 알아서 빌리라는 거죠. 왜냐, 이 DSR 규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 이 가계대출 총액은 늘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 본인 연봉에 따라서 금액대가 나눠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기준이 40% 기준이죠.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 연봉별로 받을 수 있는 이 금액을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자, 이 기준은 주담대 30년에 4% 원리금 균등입니다. 자, 근데 이게 50%, 60% 이렇게 계속해서 풀려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금액대가 딱 보셔도 많이 늘어나죠. 자, 10%만 늘어나도 거의 1억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고, 계속해서 한 1억 단위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한 70%까지 풀린다고 하면, 기존에 연봉 5천이신 분들은 3억 5천까지 밖에 못 빌렸는데, 70%면 6억까지 빌릴 수 있는 거죠. 6억까지 빌리면 이제 한 8억짜리 집을 살 때 거의 맥시멈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SR을 풀어주지 않으면 대출 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방법이 나오죠. 그 방법은 누가 찾았냐면 바로 이 은행이 찾았죠. 그게 뭐냐면 이게 30년, 35년이 아니라 이 기간을 40년에서 50년, 그다음 60년 이렇게 늘리다 보면 한 달에 내야 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뭐 50년까지 나온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계속 DSR 규제가 되면 뭐 70년, 80년, 그다음 100세 시대니까 100년까지는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 10번은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이건 국토부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공공인 거죠. 이 공공 분양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공공임대주택 10만호 늘리고, 주거급여, 취약계층,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등, 이제 이 공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38번으로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 전략 지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수도권에 경제랑 인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퍼뜨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는 건데, 가장 먼저 메가시티 조성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건데, 이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그 지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바로 당연하게도 혜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 지방으로 간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혜택 없이 절대 안 내려가겠죠. 뭐 혜택이라고 하면 뭐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 뭐 대출, 그 다음 사업 전반적으로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실현돼야 이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없이 그냥 기업들한테 스스로 가라고 말하면 당연히 아무 일도 안 벌어지겠죠. 그다음 스마트시티, 강수형 스마트시티 처럼 그냥 지방에도 한마디로 여러 가지 신도시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신도시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많은 일자리와 그다음 주거 환경을 창출해 준다고 하니까 이 지방 같은 경우도 새로 만들어진 이 신도시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39번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한마디로 GTX죠. 그래서 GTX 순환 도로망 확충이라고 하는데, 자, GTX A, B, C 그리고 서북권 광역급행철도, 이거 D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한 다음에 철도 미운행 지역은 BRT나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빠졌죠? 기존에 예전에 공약 때 발표한 이 E랑 F가 빠졌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지도가 대선 때 준비한 GTX 도안인데, 자, 여기 보이시는 A가 지금 이렇게 가고 이게 지금 평택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 B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까지 연결이 되고, 그 다음 C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평택까지 연결되고 위로는 동두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GTX D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여기서 용산까지 직결이었다면 이게 용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강남 직결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8단까지 연결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E랑 F는 솔직히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해서는 실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로 사업성이 없습니다. 이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쪽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실행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E나 F가 없어도 이것만 제대로만 돼도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이 A, B, C 그 다음 서북권 광역급행철도 이 D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처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 부동산 관련된 내용만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관련해서 거의 전반적으로 손을 대는 거죠. 공급도 만지고 정비개발 규제도 풀고 세제도 풀고 대출 풀고 그 다음 공급 확대하는 방향도 말하고 광역교통망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정부가 집중하는 곳에 우리도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30년 이상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들. 즉,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되면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1기 신도시. 자, 그 다음 임대주택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거는 추후에 혜택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들어가시고, 아니면 그냥 또 생각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지방에서 새로 만드는 이런 새로운 신도시들, 여기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이 GTX 라인, A, B, C, D, 총 4개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저평가된 구간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자, 앞으로 이것대로 전부 다 이루어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투자 방향을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